이제 다 또 나와서 자기들이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이 젊은이 포퍼는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한때 이 공산주의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입당을 했다가 몇 달 만에 실망해서 탈당했다고 나중에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 또 프로이트주의자들, 또 나중에 나치가 될 인종주의자들, 모두들 이제 자기들이 신봉하는 이론을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고요. 또 과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실망만 거듭하고 있었는데, 포퍼가 보고서 아주 멋지다고 판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이 1919년 포퍼가 만 17세였을 때 비엔나에 와서 강연을 했답니다. 그 강연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강연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 얘기를 자세히 드리긴 뭐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게 이 그림에서 지금 나오듯이 빛이 무거운 물체 주위를 지나갈 때는 휜다고 했거든요. 중력에 의해서. 근데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빛이 어떻게 휩니까? 중력에 의해서. 빛은 질량도 없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무거운 물체가 있으면 그 주위에 시공이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괴상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시공이 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시공이 휘면 빛 같은 것도 휠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관측해보자. 빛이 정말 휘나 안 휘나. 그래서 그 이론이 예측한 대로 휘면 괜찮고 휘지 않으면 이론을 포기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관측하느냐? 이 도해에서 보시듯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거는 저 멀리 있는 별빛이 이렇게 태양 옆을 지나면 휘어진다는 거죠. 휘어져 갖고 오면 이런 방향으로 이제 눈에 들어올 텐데 우리 눈과 뇌에서는 빛이라는 거는 직진하는 걸로 아예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빛이 들어오면 내가 볼 때 이 별은 저기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면 태양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사진을 찍고 또 태양이 없을 때 한밤중에 그 똑같은 별들의 사진을 찍으면 그 별들 간의 상대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태양 바로 옆에 있는 별을 어떻게 봅니까? 대낮에. 근데 이 영국 천문학자 에딩튼이라는 사람이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게 개기일식이 일어나길 기다리자는 거예요. 태양이 달에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럼 그 옆에 별도 보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에딩튼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가가지고 1919년에 그 포르투갈령인 그 어느 대서양의 섬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아인슈타인 이론에서 예측한 대로 됐다.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19년에 아인슈타인이 완전히 유명 인사가 돼버렸고 이 에딩튼의 관측 결과는 막 신문에 대서특필됐고요. 그 얘기를 이제 비엔나에 와서 했던 겁니다. 근데 포퍼가 보고 멋있다고 느낀 거는 이 자기 이론을 정말 당당하게 엄격한 시험에 내놨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포퍼가 세운 것이 소위 반증주의 철학 이론입니다. 포퍼가 말하는 이 반증, 영어로 fals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적인 증거를 갖고 이론이 틀린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학 이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반해서 예측을 했는데 관측이나 실험을 해보니까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당연히 이론이 틀렸다고 해야겠죠.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 간단하고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반증의 논리, 이거를 포퍼는 과학 방법의 가장 기본으로 봤습니다.
또 이제 더 폭넓게 얘기해서 과학적 태도란 비판적 태도라고 했어요. 종교나 뭐 정신 분석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은 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이기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하는 자기네 주장만 되풀이할 뿐 향상되는 게 없다는 거죠. 반면 진정한 과학자들은 항상 이론을 비판적으로 시험하기 때문에 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포퍼는 이 비판은 온갖 이성적 사고의 피와 살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과학자들이 뭐 하는 걸 보면 되게 그렇게 비판적이지 못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중성미자,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판명이 된다면 자기 팬티를 먹어버리겠다, 독선적인 것이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패러다임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상과학, 쿠hn의 해석에 의하면 정상과학은 퍼즐을 푸는 거라고요. 뭐 과학을 이렇게 시시하게 말하나, 요즘 말로 하면 뉴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실제 과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면 포퍼 주장하고는 달리 좀 독단성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론 포기하지 않는다고 막 질책을 하는 그 진화론자들은 다윈의 자연선택 원리를 포기할 용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만 그런 거 아니고 물리학에선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성 이론을 의심한다면 그건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래 그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중성미자 뉴트리노를 검출했다고 발표했죠. 근데 어떤 물체도 광속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게 이 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물리학자들 대부분은 뭐 실험이 잘못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영국에서 TV에 많이 나오는 짐 알칼릴리라는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그 양반이 생방송에 이제 인터뷰를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됐다고 판명이 된다면 자기는 다시 TV 생방송에 나와서 자기 팬티를 먹어버리겠다, 그렇게 아주 괴상한 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독선적인 것이 과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 과학에서 필요한 태도라고 주장한 사람인데요. 바로 포퍼보다도 더 유명한 토마스 쿠hn입니다. 여러분 쿠hn이 누군지 모르시더라도 이 사람이 퍼뜨려 놓은 패러다임이란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이 쿠hn 선생이 1962년에 출간했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쿠hn이 잘못한 거는 이 패러다임이란 말을 두 가지 의미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규범이 되는 그 본보기, 그것도 패러다임이라고 했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생긴 그 전통도 패러다임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혼란이 일어났고 자기도 나중에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전통이 생기면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 충실히 따라갑니다. 기초적인 뭐 논의 같은 건 다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학문 특이한 방식으로 세부적인 문제를 이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야 이제 난해하고 정밀한 전문적 지식을 쌓는다고 쿠hn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을 정상과학이라고 했는데요. Normal Science라고 영어로 했습니다. 여기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뉴턴이죠. 뉴턴 역학이란 무엇일까요? 뉴턴 역학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 아이작 뉴턴이 너무나 훌륭한 성과를 하나 올렸습니다. 뭐냐면 이 천체 역학인데요. 우리 태양계에서 모든 행성이 움직이고 그런 거를 엄청나게 정밀하고 엄청나게 수학적으로 잘 짜인 틀로 완전히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뉴턴이 처음에 뭐 운동의 제1, 2, 3법칙을 세웠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법칙하고 또 그 중력 법칙, 그 두 개를 합치면 모든 것이 다 태양계 속의 운동이 설명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럼 우리도 뉴턴식으로 과학을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식으로 제가 표현한 게 뉴턴의 패러다임이란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뉴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오빠 뉴턴 스타일, 오빠도 뉴턴 스타일. 그래갖고 이제 다 그렇게 모이면서 과학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군의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학을 하는 식을 보면 뉴턴을 따라합니다. 다 모든 물질이나 물체를 이렇게 점점이 돼 있는 질량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세워서 그걸 풀어나가고 또 왜 중력이란 게 정말 어떻게 해서 이 물건들이 서로 끌어들이는 걸까? 그런 질문은 하지 말자. 그런 아주 재미있는 스타일을 세워가지고 많은 성공을 해서 정말 훌륭한 과학의 전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예죠. 이 패러다임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발전하는 것인가. 이 뉴턴이 말하는 정상적인 과학 연구의 목적은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 대신 이 패러다임이 주는 틀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밝혀내는 거죠. 쿤이 말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정상과학은 퍼즐을 푸는 거라고요. 패러다임이 대강 줄기는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일이 이렇게 좀 잘못되면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는 것이 정상과학자의 임무입니다. 이 쿤이 이런 예를 많이 보면서 과학 연구의 대부분은 그냥 뒤처리하는 작업이라고. 또 좀 더 이 긍정적으로 볼 때 패러다임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주 멋지게 해놓은 일이 몇 개 있지만 다 한 건 아니죠. 시작할 때는 그렇게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만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이 또 정상과학자들의 임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처음 1962년에 나왔던 이 책에서 설명된 건데요. 제가 이 책을 대학교 들어가기 전 방학 때 읽었습니다. 이 중3 때부터 제가 너무나 이론 물리학을 사랑해가지고 나도 뭐 아인슈타인이나 뭐 적어도 파인만 정도 큰 이론을 내놓은 학자가 되겠다고 그런 야심을 품고 환상이죠. 그런 시절인데 이 책을 보고 과학혁명이라는 문구가 끌렸던 거예요. 나도 이제 좀 커서 과학혁명을 일으킬 사람인데 어떻게 되는지 배워봅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정말 읽으면서 정상과학에 관한 부분이 처음 나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실망했던 거예요. 뭘 과학을 이렇게 시시하게 말하나. 그러면서 제가 책을 다 읽었는데 덮으면서 내가 하는 과학은 이렇지 않을 거라고 혼자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물리학 공부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반 때 이 과학 철학을 교양 과목으로 들었는데요. 그때 또 이 쿤의 책을 교재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읽다 보니까 와, 이 사람 말이 정말 맞다. 과학이란 정말 그래. 그러고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저 대학 들어갈 때부터 또 그 전에부터 뭐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없고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좌우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무슨 의미인가? 또 뭐 양자역학에서는 빛이나 전자 같은 게 동시에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 또 뭐 우주가 한순간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빅뱅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의문들을 어떤 분들은 좀 참을성 있게 들어주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학부생 주제에 그런 철학적인 얘기 하지 말고 숙제나 해라. 그렇게들 많이 이제 혼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뭐 세계 최고라는 대학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러냐, 그러고 많은 반감